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전산세무 1급 전 마지막 이론 파트에서 이제 법인세 정리, 지난 시간에 그 법인세에 대한 그 용어들 제가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지금 녹화하는 건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난 시간에 설명해드렸던 내용하고 이제 교재 하나씩 보면서 해당되는 거 설명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인세 정리. 법인세 총칙에 지금 여러분이 첫 번째 25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법인세 정리 밑에 법인세 총칙이라 해서 총 6가지의 항목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법인세 이론 총칙을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1번에 보시게 되면 법인세의 과세 대상,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라고 불러놨죠. 법인세에다가는 어떤 거에다가 법인세라는 세금을 부과하는지, 그다음에 납세 의무자는 누가 납세 의무자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법인세 과세 대상에 대해서는 법인은 우리 소득세법에서도 과세 대상, 그다음에 그 부가세법에서도 과세 대상 이런 거 따졌던 것처럼 여기 법인세 과세 대상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구분하시면 돼요. 법인세가 부과되는 항목에는 첫 번째 각 사업 연도 이거 연도 소득이라고 해서 항목별로 정확하게 암기하고 계셔야지 돼요.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세 부과하는데 첫 번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부과하더라. 두 번째로는 청산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부과한다. 세 번째는 토지 등 양도 소득에 관련돼서도 법인세를 부과한다. 보통 소득세에서는 분류과세에서 종합소득 별개로 양도소득, 퇴직소득 그렇게 계산을 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달랐는데 법인세법에서는 양도소득도 법인세 납부할 때 신고 납부할 때 다 계산해서 같이 납부한다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미환류 소득이라고 그래서 법인에서 돈을 갖다 소득이 있는데 그 소득을 일정한 요건에 맞추지 않게 재투자하지 않고 회사에 그냥 유보시켜 놓게 되면은 그 미완료 소득에 대해서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법인세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 법인은 일정한 돈을 벌었으면 그 돈을 환류라는 것은 다시 사회에다가 그만큼을 투자를 다시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외부에다가 투자하는 거 그것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직원들한테 보너스, 상여금 이런 걸로 줘도 상관없고요. 내부적으로 투자해서 이렇게 해서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미완료 그렇게 번 돈을 갖다가 꽁쳐놓고 안 쓰면 그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징수한다는 것이 미완료 소득이라고 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요 네 가지 소득에 대해서 즉 법인세 과세 대상이 이 세 가지예요 라고 설명한 것이 교재 257페이지에 1번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법인세 과세 대상 그래서 거기 표로 각 사업연도 소득, 청산 소득, 그 다음에 토지 등 양도 소득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산구조는 나중에 한꺼번에 볼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타이틀에서 과세 대상은 뭐가 있어요? 요 네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법인세를 납부해야 되는 납세 의무자는 어떻게 되는데요? 법인세는요, 법인들이 지금 우리 법인세를 배우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는 당연히 법인이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매번 지난번에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법인이 납세 의무자예요. 근데 이 법인은 크게 두 가지 구분으로 나누더란 말이죠. 첫 번째는 내국 법인 아니면 내국 법인 하고요. 그다음에 외국 법인. 법인은 법인인데 내국 법인도 있고요. 외국 법인도 있대요. 이 법인들이 공통적으로 납세 의무자인데 내국 법인과 크게 외국 법인으로 구분을 하더란 얘기고요. 내국 법인 안에도 보면은 여기 국내 영리법인이라 그러죠. 국내가 아니라 영리법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영리법인 이렇게 나뉘어지거든요.
내국법인인데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으로 구분이 되고, 물론 이 영리법인도 비영리법인도 다 우리 납세 의무자이기는 매한가지 똑같아요. 여기처럼 외국법인도요. 외국법인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들 법인들 중에서 영리법인이 있고요. 여기도 비영리법인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요 구분도 그냥 법인세 총설에 총칙에 해당되는 전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많이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더란 말이죠.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우리 법인세에 대한 납세 의무자는 내국법인, 외국법인을 구분해서 이렇게 네 가지 형태의 법인들이 있어요. 근데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가 있더래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들은 뭔가 봤더니 국가라든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뭘로 보지 않겠다. 법인으로 보지 않겠대요. 그럼 법인세 납부 의무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가지 소득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세 소득에 대한 이런 네 가지 해당되는 게 있다 없다 없다고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도 이제 구분이 어느 정도 됐어요.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네 가지가 크게 법인이 구분이 되고, 이 법인과 별개로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 네 가지에 대한 법인세, 세금 징수하는 게 없다고 했어요. 근데 이하고 비슷하게 그러면 국가, 지방자치단체이긴 한데 우리 내국, 국내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국외, 외국에서 온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단체가 있을 수 있고, 또는 국가, 외국 국가의 어떤 지점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잇따르면 얘네들도 그러면 법인으로 안 보겠느냐? 아니요. 얘네들은 어디로 보느냐 하면 외국 법인의 비영리단체로 본다. 즉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외국 국가단체, 지방자치단체도 법인세 납세 의무자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법인세 납세 의무자에 포함이 되지 않는 단체는 유일하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 납세 의무자에 포함되지 않아요. 법인세하고 다르죠? 아니, 부가세는 납세 의무자 된다 그랬었는데, 여기서 외국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단체들은 뭘로 보겠다? 여기 외국의 비영리법인으로 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외국의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거에 대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렇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지어서 첫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거기 각 사업용에서 영리법인은 기본적으로 영리법인은요, 외국법인이 됐던 내국법인이 됐던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납부 의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거기 보시면 수익사업 있죠. 영리법인이야 뭐 시당초 다 수익사업이니까 여기 국내외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고요.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비영리법인은 시당초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수익사업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수익 사업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외국 영리법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국외는 대신 빠져요. 왜냐면 우리나라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에서 번 소득에 대해서만,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고,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국내의 무슨 소득? 수익 사업 소득에 대해서만, 국내 수입사업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라고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거기 청산소득이라든지 토지 등 양도소득, 미완료소득, 영리법인은 그 네 가지 소득에 대한 모든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데, 밑에 보시게 되면 비영리는
뭐에만 있어요? 거기 토지, 양도소득만 다 과세죠. 그다음에 나머지 양쪽은 다 외국의 영리법인, 외국의 비영리법인은 청산소득이나 미완료소득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비과세가 아니라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소득 증서하지 않는다고 얘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257페이지 첫 번째 법인세 과세 대상과 법인세 유형별 납세 의무,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처음 법인세를 배우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로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를 잘 내고 있어요. 첫 번째 총칙 파트에서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맨 밑에 교재에 보시게 되면 외국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디에 해당된다? 비영리 외국법인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해당되는 거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258페이지로 넘어가시게 되면 사업연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파트에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사업연도라고 해서 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사업연도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 거기 일정 기간에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그 다음에 법인세를 과세하기 위한 시간적인 단위, 그걸 사업연도라고 한다. 사실상 우리가 사업연도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연도는 세금을 법인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라 했었죠. 그 다음에 시간적인 단위, 시간적 단위로서 1년을 초과할 수 있다 없다?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건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초과 못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전 아까 우리 각 사업연도 소득이라는 용어를 법인세법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각 사업연도 여기 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뜻이며, 대신에 1년만 초과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보통 여러분들한테 재무회계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보통 12월 그리고 12월 법인이란 말도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3월 법인, 그다음에 6월 법인 이런 용어들을 많이 써요. 9월 법인, 즉 지금은 12월 법인이라고 하면 그 법인은 결산하는 날짜가 12월 말일 줄 알고 끝난다는 뜻이에요. 12월 31일. 3월 법인이라고 얘기한다면 법인의 결산일이 3월 31일이라는 뜻이고, 6월 법인이라는 뜻은 6월 30일이 그 회계년도 끝나는 달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걸 줄여서 이렇게 12월 법인이다, 3월 법인이다, 6월 법인이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업연도는 어디에 적혀져 있느냐면 법인의 정관이라는데, 정관 또는 법령에 사업연도가 언제부터 언제라고 그렇게 정해져 있고요. 또는 정관에서 정하지 않았을 때는 사업자 법인 설립 신고, 사업자 등록 신고. 자, 만약에 보편적으로 법인들은요 이렇게 정관을 갖다가 만들어서 법인을 갖다가 지금 설립을 하게 되는데 정관에 이 사업연도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보편적으로. 근데 만약에 정관에 사업연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그럼 언제가 여기 사업연도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법인 설립신고서에 또는 우리 부가가치 있을 때 하는 사업자 등록 신고할 때 표시되어 있는 기간을 갖다가 각 사업연도 소득이라고 사업연도라고 본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이런 거죠. 이 사람은 법인 설립하고서도 사업연도를 신고를 아예 안 해버렸어요. 사업연도를 사업연도 신고를 갖다가 안 해버렸다. 이럴 때는 언제인가요? 이럴 때는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법인들이 수십만 개가 되는데 거기 한 7, 80% 정도가 그 12월 법인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 이것도 작용했겠죠.
법인 설립했다고 해서 정관 이런 거 다 있으리란 법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법인 사업자 등록증 신고하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이 있는데, 그때 사업연도를 갖다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개념 없이 그냥 그 사업 법인만 신고하고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없는 사업자들도 있단 말이죠. 법인들도. 그럴 때는 언제로 한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 그러면 사업연도와 관련돼서는 세 가지 이슈가 생긴 거예요. 정관이나 법령이 있으면 그거, 없으면 법인 설립 신고 또는 사업자 등록 신고했을 때 이것도 없어. 그렇다면 신고한 적이 없다 그러면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정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교재에서 258페이지 두 번째 보시게 되면 법인 신설 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보통 법인도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때가 있겠죠. 그러면 언제가 그 사업 개시일인가요?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거는 법인도 인격체라고 말씀드렸었죠. 개인이 태어나면 뭐 해요? 해당 관련 기관에다가 우리 출생 신고 하죠. 그 출생 신고를 갖다가 법인일 경우에는 뭐라고 부르냐면 설립 등기일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설립해서 등기를 한 날이라서 설립 등기일이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업 개시일이라고 본다는 얘기죠. 사업 연도 개시일 이렇게 보는 항목이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자, 국내 법인은 얘가 보편적인데요. 국내 법인일 경우에, 국내 법인일 때는 설립 등기일, 얘가 사업연도 개시일이, 여기 등기일이 개시일이 되는데, 만약에 외국 법인 같은 경우는 자기네 나라에 본사는 별도로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별도로 설립 등기를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외국 법인인 경우에는 여기 사업연도 개시일이 언젠가요? 본다면 국내 사업장을 처음 가지게 된 날 있죠. 국내 사업장을 샀든지 간에 아니면은 여기 임차에서 사업장을 처음 가지게 된 날을 갖다가 사업연도 개시일이라고 본다. 요 설명은 어디 있느냐면 258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신설 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 좀 그거 설명해 드린 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먼저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사업연도를 갖다가 변경을 한대요. 사업연도를 왜 변경하지? 필요에 따라서 사업연도 변경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자, 지금 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 12월 법인으로 하기 위해서,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1년을 갖다가 우리가 사업연도로 맞추기 위해서 1월 1일 날 사업을 딱 개시해야 될까? 1월 1일 날 법인 설립 신고를 딱 해야 될까? 이게 안 돼요, 잘. 그래서 지금 만약에 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한 6월 15일이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래서 6월 15일 날 뭐를 하는 거야? 여기 설립 등기를 하는 거예요. 설립 등기 하면은 지금 법인이 탄생했습니다. 설립 등기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등기가 되게 되면 사업 개시일은 언제부터라 그랬어요? 6월 15일부터라 그랬었죠. 근데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니 그냥 아무것도 손 안 대고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면 이 법인의 사업연도는 어떻게 될 것이냐면 6월 15일부터 1년 이내여야 되니까 1년 초과할 수가 없으니까 다음에 6월 14일까지가 사업연도가 된단 말이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세법으로 계산하기도 불편하고 결산하기도 불편하고 등등 하겠잖아요.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참고로만 일단 얘기해 드릴게요. 6월 15일부터 칸이 모자르니까 6월 15일부터 언제까지 1 사업연도로 일단 법인세를 신고하느냐면 12월 31일까지 1 사업연도로 1년이 안 되죠. 근데 1년 안 돼도 상관은 없어요.
사업연도로서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벌어진 거를. 그리고 그 다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제 2기가 되겠죠. 우리가 그 프로그램에서 입력할 때 1기, 2기 이렇게 나오는 한 연도에 회계 연도를 갖다가 그렇게 구분을 해서 신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 개시일이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죠. 원래는 이 사업연도가 며칠이었었는데 이렇게 6월 15일부터 6월 14일이었었는데 이 사업연도를 지금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1월 1일부터 여기 12월 31일로 이렇게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12월 31일까지 제1 사업연도를 갖다가 1 사업연도로 신고만 하면 1월 1일부터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일단 이렇게 12월 31일까지 1 사업연도로 법인세 신고 납부하고 12월 31일 그 종료일이 있죠. 끝나기 3개월 전에 몇 개월? 3개월 전에 그러면은 10월 1일이니까 9월 30일까지 돼야 되겠죠. 9월 30일 이전에 사업연도 변경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게 거기 258페이지에 사업연도의 변경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랍니다.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연도 변경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3개월 전에 못했어. 그러면 이거 1년 그냥 다 채우고 그 다음부터 적용돼요. 그러니까 시간 잘 맞춰서 해야 되겠죠. 거기서 이제 신고 기한 경과 후에 변경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부터 사업연도가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1년은 꼬박 지나가 봐야 된단 말이죠. 자, 그렇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도 보면 지금 여기는 1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연도로 본다는 얘기겠죠. 자,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이제 요거는 지금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258페이지의 세 번째 파트는 뭘 설명해 주고 있느냐 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과 납세지라고 되어 있죠. 요거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각 사업연도 소득은 어떤 게 소득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소득에 대해서는 거기 크게 두 가지를 갖다가 설명하고 있네요. 법인세법에서는 순자산 증가설이라고서는 법인세, 법인소득. 자, 여기서는 법인소득이 뭐예요?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법인소득은요, 법인의 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얘가 증가시키는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거기에는 일시적, 우발적 이것도 다 포함시켜요. 얘를 그러면 뭐하고 좀 비교를 해보셔야 되느냐면 우리가 그 소득세에서 개인이요. 개인 소득의 소득에서는 지금 소득 원천설이라는 걸 따졌었고요. 그 다음에 뭐도 따졌었냐면 소득 원천설하고 열거 주의라는 말도 따졌었고요. 그 다음에 일시적 우발적인 거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으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었단 말이죠. 그다음에 여기다가 유형별 포괄주의라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고 그랬었는데 개인 소득일 때는요. 법인 소득일 때는 그 법인의 자산 증가설이라고 얘기하면서 얘를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거기 보시게 되면 순자산 증가설이라고 써놨어요. 순자산 증가설. 거기에 반해서 개인 소득세는 소득 원천설. 요 용어들이 그 세법에서 특이하게 사용되는 용어들이에요. 그리고 거기 그 법인의 과세 대상에 일시적인 우발적인 그런 그 소득도 과세 대상입니다라고 얘기했었고 이 순자산 증가설에 해당되면서 얘는
법인세법은 포괄주의를 선택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소득세법에서는 유형별 포괄주의라 그래서 여기는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 여기만 해당이 됐었는데 법인소득은 아예 순자산 증가설 앤드 포괄주의라고 규정을 해놨더란 말이죠. 그래서 사업소득의 과세 범위는 뭐라고 기억하셔야 되냐면 법인인 경우에는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소득도 포함해서 포괄주의를 적용해서 소득을 판단합니다. 이런 뜻이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개인 소득세에 대해서는 소득 원천설에 근거하여 규칙적이고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소득, 그다음에 소득세법에 열거되어 있는 소득, 그다음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포괄주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 얘는 개인소득, 소득세법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여기 위에 있는 용어들이 나오게 되면 얘네들은 법인세법을 설명하는 용어들입니다. 그때 사용하는 용어들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란 얘기죠. 자, 그런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 법인세법에서 세금 납세지는 그럼 어디가 납세지예요? 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법인 설립등기라는 거 했었잖아요. 그래서 법인 설립등기한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 사무소가 납세지예요. 내국법인인 경우에. 자, 근데 그 내국법인이 여기 정리를 해서 넘어갈게요. 그냥 저희 별도로 정리하는 게 없어서 국내 법인의 납세지는 어디예요? 납세지는 거기서 지금 해드린 것처럼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 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내국법인이 국내 본점 주사무소가 소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 장소.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인데 일단 써놓을게요. 기본적으로 법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는 등기부상 본점이나 주사무소인데 만약에 그게 국내에 없다면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 여기가 여기 관리 장소가 있는 관할 세무서가 여기 법인세 신고 납부하는 납세지가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경우로 설명을 해드리면 이해가 될 것이냐면 등기부등본상 주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본점이라든지 주사무소가 납세지예요. 이건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이야기가. 근데 만약에 지금 이 회사는 지금 그 본점이라든지 주 사무소가 예를 들어서 텍스 즉 세금이 적게 부과되는 이런 뭐를 다른 나라에 뭐 예를 들어서 아일랜드 Q라는 이런 나라가 있다고 쳐요. 여기가 텍스 세금에 대해서 아주 해피한 그런 지역인데 지금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여기 아일랜드 Q라는 나라에다가 본점을 갖다가 여기서 설치를 해놨더란 말이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나라 법인세법에 영향을 받을 리가 없겠죠. 다른 나라에다가 법인을 신청을 해놨으니까 아일랜드 Q라는 나라에다가 세금을 납부하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이 회사에서 경영을 총괄하는 회장님 계시지 않겠어요? 총괄 사장이든지 회장이 있는데 이 총괄 회장은 한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집이 서울에 있는 거야. 그래서 저기 본점인 아일랜드 Q라는 나라에 본점은 그냥 페이퍼 컴퍼니처럼 거기 세워놓기만 했고 왜? 세금을 적게 내도 된다고 하니까 그러놓고 이 실질적인 업무의 지시는 이 회장이 있는 한국 일정한 곳에서 계속 지시를 내리고 있단 말이죠. 그럼 실제로 이 회사에 관리하는 장소가 아일랜드 Q라는 본점이겠어요? 회장이 있는 집이겠어요? 어떤 게 실질적이에요?
실제로 회장이 있는 곳에서 그 모든 경영 사업 업무를 총괄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 장소가 본점은 외국에 있다 할지라도 여기 국내에 있다면 국내 법인으로 봐 납세지는 여기 총괄 회장이 있는 그 관할 세무서가 납세지가 됩니다. 그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렇게 납세지로 한다. 법으로 저기 정해놨어요. 외국 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국내 사업장이 중심이겠죠. 외국 법인인 경우에 국외 법인이라고 해야 되나? 외국 법인 그랬죠. 여기다가 외국 법인인 경우에 납세지는요 어딜까요? 물어보면은 여기 국내 사업장이 있는 소재지. 여기 관할 세무서가 법인세 납세지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 근데 만약에 외국 법인인데 국내 사업장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 밑에 보시게 되면 부동산 소득이라든지 양도 소득이 있는 경우 각각 샀다가 팔았을 거 아니에요. 부동산 소득이나 양도 소득은 사고 팔고 해서 이익이 났다면 그 부동산이 있는 그곳에 관할 세무서가 납세지가 돼요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법인세 기본적인 거 규제 있는 걸로 설명을 먼저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법인세 계산 구조. 이 법인세 계산 구조는요 가능하다면 꼭 암기해 놓으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기 세법 배울 때라든지 그다음에 재무회계에서 공식 같은 거 많이 써드리잖아요. 법인세법은 지금 여러분이 제대로 나중에 실기할 때 제 설명 알아듣고 이론도 그나마 알아들으려면 이 계산 구조에 나와 있는 거 꼭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최소한 어디까지 암기해야 되냐면 산출세까지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산출세 계산하기 전까지 제가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넘어가긴 할 텐데요. 지금 3번 정도 남았는데 하여튼 이번 주 저기 금요일날 또 수업 있잖아요. 수업 있을 때 그때까지 암기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오늘 암기할 수 있도록 한번 정리는 해보긴 할 테니까요. 자, 법인세 계산 구조에서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법인세는 결산서상 당기 순이익부터 계산을 하게 된다고 말씀을 해드렸었어요. 자, 여기는 잠깐 화면을 한번 봐줄까? 아니야, 이건 자, 일단 지난 시간에 우리 잠깐 하면서 정리를 해봤던 것으로서 법인 세무조정을 할 때 기업회계에 의해서 기업회계에서는 수익 비용 따지죠. 지금 목적이 뭐예요? 법인이 번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지금 계산해서 납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은 기업회계 기준으로 회사에서는 수익에서 비용을 빼게 되면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결산서상 당기 순이익이라고 불러요. 다시 얘기해서 기업회계에서는 돈 번 거에 대한 걸 계산할 때 수익과 비용을 계산해서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이익이라면 걔를 당기순이익, 비용이 더 컸으면 당기순손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처럼 여기 세무회계에서는요, 세법에서는 수익 대신에 용어를 똑같이 수익이라고 쓰지 않고 얘는 입금이라고 쓰고 비용은 송금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세금을 계산할 때 세법상으로는 입금에서 송금을 빼면 이렇게 부르는 명칭을 앞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이라고 부를 거예요. 여기다가 세율 곱해서 등등 계산을 하게 될 텐데 애시당초 기업회계와 여기 세무회계가 같지가 않아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가 같지 않기 때문에 얘를 기업회계 기준에서 결산된 내용을 갖다가 세무회계, 세법의 내용으로 전환시켜주는 그런 내용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세무조정이라고 부른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세무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수익에서 수익은 기업회계 기준상의 수익이에요. 여기 세법에서는 법인세법에서는 입금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여기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수익에 해당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세법에서는 수익 입금에 해당된대요. 그럼 여기는 해당이 안 되고 세법에는 입금으로 해당이 되니 입금에다가 포함을 시켜줘야겠죠. 왜? 여기는 없으니까. 그죠? 여기에 있었던 내용이라 할지라도 지금 차이는 기업회계에서는 수익 아니라고 보는 항목이 있는데 지금 세법에서는 입금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럼 세금을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기업회계 기준을 따라가야겠어요? 세법을 따라가야겠어요? 세법을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세법으로 입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걔를 조정을 해줘야지 돼요. 뭐라고? 입금 산입이라고. 반대로 지금 우리는 수익이라고 지금 기록을 해놨는데 세법상으로는 걔 입금 아니래요. 그럼 얘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법인세법을 기준으로 하므로 입금에서 포함시키지 않는단 말이죠. 그 용어를 뭐라고 부른다? 입금 불산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수익에서 지금 이렇게 입금으로 조정을 해주게 될 때 세법으로 조정할 때 그걸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무조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수익을 입금으로 세무조정할 때 입금 산입되는 항목도 있고 입금 불산입되는 항목도 있어요. 자, 수익 계정과 입금이 이런 관계라면 비용 계정도 똑같은 논리로 지금 송금 산입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죠? 비용에서 송금으로 가는데 송금에 산입시켜줘야 될 게 있는가 하면 송금에다가 산입시키면 안 되는 것들도 똑같이 존재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비용 계정도 여기 송금 산입과 송금 불산입을 거쳐서 송금으로 세법에 맞게끔 이렇게 조정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다음에 각 사업연도 소득에 따라서 법인세법에 계산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는 제가 이렇게 세무조정을 할 때 수익에서 입금으로 비용에서 송금으로 이렇게 조정해서 각 사업연도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결산서에서 여기 수익 비용 빼고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나온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여기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그랬었죠. 근데 실무에서는 얘를 사용하지 않고 어떤 방법을 사용한다?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바로 얘를 조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플러스 해줘야 될 걸 앞으로 우리 뭐라고 부를 거냐면 입금 뭐라고 부른다? 산입이라고 부르고 또 여기 송금 불산입. 자, 입금 산입이라는 말과 송금 불산입이라는 말이 결과론적으로는 금액상으로는 똑같은 말이에요. 이유는 좀 이따가 설명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또 모두 조정해 줘야 되겠어요. 이번에는 입금 불산입, 그 다음에 송금 산입, 이런 식으로 지금 입금 산입과 송금 불산입이 한 세트로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입금 불산입과 송금 산입이 한 세트가 될 거예요. 결국은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 더해주는 것들이고요. 얘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것들은 입금 불산입, 송금 산입, 얘는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빼줘야 하는 항목들이 이렇게 조정이 되더란 얘기예요. 자, 지금 이거 따질 필요는 없어요. 일단 숫자를 한번 써서 제가 보여드리기를 할 테니까 지금 용어부터 입금 산입이 뭔지는 이해가 되셨죠? 입금 산입이 또 뭐냐고 물어보면 자, 안 물어볼게요. 자, 입금 산입이라는 건요. 입금 산입이라는 것은 말뜻은 세법을 기준으로 해요. 입금, 수익,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수익 아니래요. 근데 법인세법에서는 입금에 포함된대요. 그러니까 입금에다 포함시켜준다는 걸 뭐라고 쓴다? 입금 산입이라고 쓴다. 근데 이번에는 기업회계 기준상의 기준상에서는 수익인데 법인세법에서는 수익 아니래요.
그럼 입금에다 포함시키면 안 되겠죠. 그걸 뭐라고 부른다? 입금 불산입이라고 부른다. 자, 이번에는 여기 송금이라고 하는데 수익이 아니라 송금이라고 바꿀게요. 비용으로라고 바꿀게요.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비용 아니래요. 근데 세법상에선 무슨 소리야? 이게 송금이야. 그렇게 하게 되면 얘가 송금 산입이라고 쓰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송금 불산입. 비용이 이거 지금 표시를 안 해놨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써갖고 좀 틀린 것 같아요. 송금 산입은 그렇고 송금 불산입. 비용 기업회계 기준상에서는 비용인데 세법상에서는 비용 아니래. 그러니까 어떻게 비용에다가 포함시키면 안 되는 말이다 이런 뜻이라고 해서 송금 불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입금 산입, 그다음에 입금 불산입, 송금 산입, 송금 불산입이란 용어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해 보아 드렸고요. 그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법인세 계산 구조에서 나오는 용어 한번 쭉 여기 계산 구조를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뒤에 나오는 것들은 제가 용어들만 개념만 쭉쭉 설명하고 넘어가면 되긴 하는데 어차피 다음 2월 달에 그 개강하는 그 뒷부분 파트에서 용어 한번 다시 또 정리를 해야 될 테니까 전반적인 용어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계속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단기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나온 금액과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전환시켜주기 위한 조정 방법을 우린 법인 세무조정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입금 산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입금 산입이 정확히 뭔지 또 어떤 건 입금을 불산입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잠깐 한번 설명을 해봐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손익구분에서 이런 거 배우셨죠? 자, 매출액에서 매출액은 10만원이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매출 원가가 있었어요. 4만원. 그러면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매출 총이익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6만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판관비가 있었어요. 판관비가 3만 5천원이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얼마가 나왔을까? 영업이익은 2만 5천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서 뭘 더해주고 영업외 수익은 더해주고 더해주는 거 1,000원만 더해줄게요. 그 다음에 영업외 비용 빼줘야 되죠. 얘는 얼마를 빼줘야 되느냐면 6,000원을 뺐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2만원 이렇게 나올 것이고 여기서 못 빼줘야 돼요. 법인세 비용. 법인세 비용은 예를 들어서 얼마 할까? 5,000원만 할까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단기 순이익 이렇게 나온 금액이 지금 15,000원 이렇게 계산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순이익이 지금 2만원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2만원에 대한 세금을 계산해 보니까 법인세 비용 그럼 법인세 이거 세금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얘가 금액이 정확한 거냔 말이죠. 세법에 따라서 작성한 거냐고요. 당연히 아니죠. 이거는 아니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각 사업연도 소득 이 금액으로 만들어줘야지 돼요. 그럼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 순이익으로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15,000원인데 15,000원은 얘는 15,000원이라는 금액은 손댈 수가 있을까 없을까? 얘는 좀 결산이 다 끝난 상태인 거예요. 뭐만 남아있어? 세무 조정만 남아있지. 지금 법인세 비용 근데 세법에서 법인세 비용이라고 비용 인정을 해주나? 안 해주나? 안 해준단 말이에요 이거. 왜? 세법에 의한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은 뭐에 따라서 계산해야 돼요? 세무회계 기준으로 금액을 다시 계산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나왔던 용어가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여기서부터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어요? 이쪽으로 세무조정 이렇게 준다 그랬죠. 이렇게 주는 걸 뭐라고 부른다? 세무조정이라고 부른다. 그 중에는 뭐가 있다? 입금산입, 송금불산입이든지 그 다음에 입금불산입, 송금산입 이런 걸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지금 이 법인세 비용은 지금 비용이잖아요. 그럼 얘 필요 인정 안 해주는 주는 거 그랬잖아요. 다시 봐요. 손익계산서에서는 법인세 차감정 순이익 2만원에서 법인세 비용이라는 비용을 뺐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15,000원 이렇게 계산이 된 거잖아요. 근데 얘를 갖다가 이제 역산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여기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지금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은 얼마로 나와 있어요? 15,000원 나와 있죠. 근데 얘는 지금 손댈 수가 있다 없다? 이건 손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결국 뭐로 나와야 돼요? 각 사업연도 소득 이걸로 나와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중에 우리 법인 세무조정할 때도 무조건 1번 세무조정이 바로 이 법인세 비용이에요. 법인세 비용을 당기순이익에 더해줘야 될까? 빼줘야 될까? 지금 얘는 재무회계에서는 비용 처리됐잖아요. 세법에서는 얘 비용으로 인정 안 해주죠. 이만큼을 다시 송금으로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얘는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송금, 불산입에 해당되는 거예요. 송금, 불산입이란 말 뜻은 송금으로 비용으로 인정이 안 되니까 비용을 빼버리게 되면 이익에 반대로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다는 얘를 그만큼 더해줘야 된단 말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법인세 비용은 송금, 불사입 항목이므로 여기 당기순이익에다가 얼마를 다시 더해줘야 된다? 5,000원을 이렇게 다시 더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얘는 손댈 수가 없으니까.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좋아.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입금 산입이라는 말을 할게요. 지금 여기 2022년도에 결산이 끝났어요. 그죠? 이거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확정된 거기 때문에. 여기 결산서상에서 더해주고 빼주고 요걸 조정해 주셔야 되는 게 세무조정이란 말이죠. 자, 근데 지금 우리가 매출액을 10만원 잡아놨어요. 10만원을 잡아놨는데 지금 저쪽 그 위탁 매출로 맡겨놨던 물건이 거기서 4,000원이 지금 팔렸대요. 근데 우리 결산할 때 그걸 놓쳤어. 그럼 여기 지금 손익계산서에는 그 위탁 매출로 해서 매출이 된 4,000원 포함이 되어 있을까? 안 돼 있을까? 당연히 안 돼 있죠. 근데 세법에서는 그 위탁 매출 누락된 거, 그 입금이에요? 송금이에요? 손대면 안 돼요. 세법에서는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못했지만 지금 세무조정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알게 된 거라도 그때 소득이었다면, 수익이었다면 집어넣으란 얘기예요. 오케이? 근데 이거는 손댈 수가 없죠. 그렇지만 어디에선 손댈 수 있어요? 법인세법에서는 손댈 수 있잖아요. 결산 끝난 거에 대해서 지금 세무조정을 하고 있으니까 누락됐던 거 위탁 매출 4,000원은 입금 산입 수익이죠. 그래서 얘를 포함시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얼마가 그럼 더 더해지겠어요? 4,000원이 더 이렇게 더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송금 불산입 비용을 갖다가 인정 안 해주게 되면 당기순이익이 그만큼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한 가지 입금산입도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매출액 수익으로 잡을 수가 없는데 세법에서는 이제 지금 당연히 잡을 수 있으니까 이만큼을 입금 산입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입금 산입과 송금 불산입은 같은 의미로 뭘 플러스 시키는 거다? 당기순이익에다가 더해지는 항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반해서 이번엔 뭐도 있느냐 하면 아까 송금 산입도 있었잖아요. 그죠? 송금 산입. 지금 송금 산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요. 이번에 우리가
어, 그 회사에서요 세금과 공과로 차량 범칙금 같은 거 내죠. 그죠? 신호 위반, 주차 위반 이런 걸로 딱 찍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계정은 우리 뭘로 써요? 세금과 공과금으로 쓰겠죠. 여기에 세금과 공과 판관비 안에 어떤 금액으로 들어가 있어요? 세금과 공과금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세금과 공과금. 여기에 범칙금 있잖아요. 그 범칙금이 얼마가 들어가 있느냐면 2,000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거 송금산입이 아니라 송금불산입인데 이거 말고 다른 거 해야겠다. 송금으로 인정해주는 게 뭐 있지? 이거 말고 감가상각비 할게요. 우리 감가상각비는 지금 정률법, 정액법 이런 거 배우셨었죠? 자, 초기 년도에 그 정률법이 감가상각비가 많아요. 정액법이 감가상각비가 많아요. 정률법이 더 많죠. 근데 이 회사는 지금 정액법을 했어. 근데 세법에서는 저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정액법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의 기타 자산들은 정률법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 회사에서는 다 그냥 다 정액법으로 사용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감가상각비 금액을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지금 1,000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법인세법에서는 지금 얘 얼마까지 3,000원까지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대요. 감가상각비로. 차이는 왜 그런 거예요? 재무회계에서는 이 회사에서 정액법으로 사용했지만 세법에서는 뭘로 인정해 준다? 정률법으로 인정해 주니까 비용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 금액만큼을 인정해 주겠대. 그러면 지금 세금 적게 내는 게 또 포인트일 테니까 송금으로 얼마가 추가로 더 인정이 되는 거예요. 3,000원이 아니라 1,000원은 돼 있으니까 차이인 2,000원만. 자, 비용을 인정해주면 당기순이익 비용이 더 들어가잖아요. 비용이 더 늘어나면 당기순이익은 줄어들겠어요? 늘어나겠어요? 줄어들겠죠. 그럼 여기서 지금 당기순이익 얘는 손댈 수가 없어요. 그럼 얘를 줄이려고 하면 송금산입이면 여기서 플러스를 해줘야 돼요? 마이너스를 해줘야 돼요? 마이너스 해줘야지 돼. 얼마를? 비용으로 더 인정해주는 만큼 송금산입은 당기순이익을 줄이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송금산입 마이너스 2만원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남았어요? 이제 마지막 거 입금 불산입으로 남아있죠. 지금 여기 계정들, 이게 해당되는 계정들을 알면 좋기는 하겠는데 이게 여러분 지금 배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사례를 다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요 용어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만 이해하면 돼요. 아시겠죠? 뒤에 거 지금 예를 들어 드리는 거 다 이해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뒤에서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지 기억이 날 거라서 지금은 용어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그 예를 들어 드릴 때. 자, 입금 불산입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재무회계에서 입금 수익으로 되어 있는데 이익으로 여기 세무회계에서는 법인세법에서는 얘 입금 아니래. 그럼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입금에서 빼줘야 되는데 어떤 게 있느냐면 우리 단기 매매증권 그 평가이익이라든지 그런 거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나요? 네, 단기 매매증권과 공정가치를 평가했더니 이익이 얼마가 났었느냐면 3,000원이 났었대요. 근데 지금 우리 법인세법에서는요 나중에 배울 것이긴 하지만 임의평가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평가는 임의평가는 인정을 안 해줘요. 그거 반영 안 한단 말이죠. 그럼 단기매매증권에 예를 들어서 3,000원이 이익이 있었어요. 평가에서 평가 이익 3,000원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입금해서 빼란 얘기예요. 그럼 얼마를 여기서 빼줘야 되겠어요? 입금 수익이었던 걸 빼게 되면 당기순이익은 줄어들어요? 늘어나요? 이익이 줄어드는 것이니까 입금불산입은 빼주는 항목이죠. 얘를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얼마를 빼주라고 얘기했냐면 3,000원은 이렇게 빼주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해당되는 금액을 계산해 봤더니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즉 더해주는 항목, 더해주는 항목은 뭐뭐 있었어요? 앞으로 용어 잘 기억하세요. 입금산입과 송금불산입은 당기순이익을 플러스 시키는 항목이에요. 오케이? 거기에 반해서 송금산입과 입금불산입은 당기순이익을 마이너스 감소시키는 항목이에요. 이렇게 결과가 나온 다음에 부르는 명칭, 걔가 일단 큰 틀에서는 여기서 각 사업연도 소득이라고 불러요. 그럼 각 사업연도 소득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19,000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더하고 빼고 해서 세금을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리고 이거 지우기 전에 이것도 제가 처음 이렇게 쓰는 것 같아. 왜요? 정리하는 게 없어가지고. 자, 여기서 알아야 될 용어, 지금 우리가 법인 세무조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세무조정이란 이런 말을 갖다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우선 넓은 범위, 좁은 범위 이런 걸로 따질 때 넓은 범위로는 지금 여기 우리가 써요.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송금불산이, 입금산이, 송금불산이 의과 계산해서 사업연도 소득 계산하고 이런 과정 계속 거치게 되면 맨 마지막에 법인세 신고 납부하게 되겠죠. 넓은 의미에서는 그게 세무조정이에요. 오케이? 거기에 반해서 지금 좁은 의미에서는 여기 지금은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요 범위 있죠?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세무조정이라고 부르는 게 좁은 의미에서는 네 가지를 가리키는 게 앞으로 우리가 많이 쓸 용어 중에서, 세무조정 그러면 우리 법인 세무조정할 때 요걸 뜻해요. 뭘 조정하는 거?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하기 위하여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그다음에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네 가지 조정을 해주는 걸 뭐라고 부른다? 세무조정이라고 부른다. 넓은 의미에서는 결과론적으로 법인세 신고납부하는 것까지 전체 절차를 세무조정이라고 부르는데, 걔는 넓은 의미에서의 세무조정이고, 좁은 의미에서는 요 네 가지만 조정해 주는 것을 세무조정이라고 부르더라. 여기까지. 자, 여러분 교재에서는 259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259페이지 보면 법인세 법인세 계산구조라고 나와 있죠. 제가 요거 끝나고 난 다음에 계산구조 한번 써놓고서는 천천히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얘는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뒤에 넘어갈 때 설명하는 게 어디에서 뭘 설명하는지 길을 막 헤매고 잊어버린단 말이죠. 자, 그리고 밑에 세무조정이라고 써있는 거에 보시면 세무조정의 개념, 그래서 세무조정의 의미 나와 있어요. 거기 보시게 되면 세무조정이란 넓은 의미로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고 세무조정 계산서 작성해서 법인세 신고 납부하는 재반 전체적인 절차를 세무조정이라고 부르는데, 좁은 의미에서는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으로부터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을 산출하는 과정을 좁은 의미의 세무조정이라고 한다. 지금 제가 여기 써드린 거 있잖아요. 요거를 의미한다고 얘기하는 것이랍니다. 자, 그 다음에 260페이지 보면 세무조정의 방법은 지난 시간에도 설명해 드렸고,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거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맨 밑에 표 밑에 보시게 되면 삼각형 옆으로 누워져 있는 거 있죠. 법인세법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화살표의 방향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무상은 그 화살표가 아니라 두 줄 화살표 있죠. 방향으로 계산한다. 아까 얘기해 드렸던 거 거기 법인세법에서는 여기 계산할 때 이렇게 지금 계산하는 게 계산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지만, 우리 실무상에서는 어떤 걸로 계산한다? 이렇게 계산을 한다. 그 차이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됐어요. 그 다음에 법인세 계산구조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처음 들으시면서 두 번, 세 번 반복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용어들이 여러분이 익숙하셔야 되고 잘 와 닿으셔야 될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조금 전에 우리 그 세금 법인세 계산을 할 때 시작은 어디부터 한다? 결산서상 당기 순손익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이 안쪽에 있는 것들은 손댈 수가 있다 없다? 손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결산서상 당기 순손익이 증가할지 감소할지를 판단해서 여기서 더해주고 빼주고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입금산입이나 송금불산입은 플러스 항목, 당기 순손익 계정을 플러스하는 항목이고, 송금산입 및 입금불산입은 당기 순손익에다가 차감 마이너스 해야 되는 항목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결산서상 당기 순손익에서 이 네 가지를 조정해 주는 것을 아까 좁은 의미의 세무 조정이라고 불렀던 것이고요. 자, 그 차이를 뭐라고 부르냐? 차가감, 소득금액이라고 불러요. 아까 선생님이 각 사업연도 소득이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각 사업연도 소득이라고 부르긴 했지만 우리 보통 수익에서 비용 빼면 바로 당기순이익 나오나요? 이렇게 안 나오죠. 즉 여러분 처음 배울 때는 큰 틀에서 수익에서 비용 빼면 당기순이익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입금에서 송금 빼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라고 얘기를 해드렸지만 얘는 좀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들을 설명해 놓은 거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일단 바로 외우실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자, 세무조정할 때 어디부터 시작한다? 결산서상 당기 순손익부터 시작한다. 그럼 첫 번째 더해주는 것은 입금산입과 송금불산입, 빼주는 거는 차감하는 거는 송금산입과 입금불산입. 그리고 나온 그 용어 뭐라고 부르는지 그걸 알아야 돼. 뭐라고 부른다? 차가감, 소득금액이라고 부른다. 됐죠? 자, 우리가 최소한 지금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법인세법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용어예요. 교재 아주 많은 부분에서 계속 나올 거고, 왜? 세금을 계산해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용어 자체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어디서 어떻게 계산이 돼서 이 금액이 나오는지 이 용어를 알고 있어야 돼. 영업이익이라는 용어를 모르게 되면, 영업이익이 뭐예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고 그거 알아야지 되는데, 여기 각 사업연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이 돼요? 결산서상 당기순 손익에서 세무조정 끝내고 차가감 소득금액에서 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더해주고 기부금 한도 초과 2월액은 빼준 다음에 송금 산입할 거 해주게 되면 그 다음 계산된 금액을 뭐라고 부른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라고 부른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요거까지는 요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얘가 영업이익이라고 기억하실 정도로 순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몇 번 읽어보시면 뭐 기억은 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빼줘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빼주면 그 다음에 과세표준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해놓은 이 과세표준까지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항목이기도 하다는 얘기죠. 자, 세무조정을 통해서 차가감 소득금액까지는 알았죠? 근데 기부금 한도 초과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올해 결산하면서 올해 기부금을 냈어요. 근데 기부금을 많이 냈는데 기부금 한도 그 금액이 뭐 금액상으로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기부금 얼마를 했는데 30만 원을 했어요. 근데 한도액이 얼마까지밖에 비용으로 인정이 안 된대요. 송금으로 10만 원밖에 안 된대요. 20만 원은 지금 이번에 받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죠. 그리고 이걸로 끝나? 재무회계에서는 그걸로 끝나버리지만 법인세법에서는 비용 처리했던 그 금액 중에서 기부금
30만 원 중에서 10만 원만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하면 20만 원은 내년에 한도액만큼 그만큼 또 공제해 준단 말이죠.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올해 거 한도 초과액은 다시 더해줘야 돼. 얼마를? 20만 원을 다시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게끔 입금이 증가하면 세금이 더 계산이 되겠죠? 지금은 내야지 돼. 얼마를? 20만 원을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전년도에서 기부금 한도 초과 2월 된 거 있겠지. 이거 내년에 가면 2월 되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전년도에서 2월 된 거 금액은 마이너스 해준다. 그 금액이 얼마였었느냐 하면 15만 원이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봐요. 그럼 5만 원이 더 추가가 되겠죠. 요건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냐면 기부금 한도 초과 2월의 송금산입이에요. 요 뒤에 붙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억하셔야 될 건 세무 조정하고 난 다음에 차가감 소득금액에서 단기에 발생한 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플러스 시켜주고 기부금 한도 초과액 2월액은 송금으로 산입시켜라. 그러면 계산되는 그 금액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 각 사업연도 소득이라고 부른다. 오케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요 2월 결손금, 보통 재무회계에서는 결손 단기 순손실 나도 그걸로 땡 치죠. 근데 법인세법에서는 그 법인이 결손이 나게 되면 그 결손난 금액, 이익이 났을 때 다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결손한 금액을 공제해 준단 말이죠. 그걸 뭐라고 부른다? 2월 결손금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비과세 소득, 우리 그 소득세법에서도 비과세 소득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비과세 소득. 그 다음에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있었던 것처럼 법인세법에서도 소득공제가 있어요. 그래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세 가지를 빼줘야 되는 거, 이것도 기억해야지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과세표준까지 잘 기억하시고요. 지금 저기 10년 이내 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10년 이 세법, 법인세법 변경됐어요. 개정돼서 15년 동안이에요. 15년 이내에 발생한 그 세무상 결손금은 2월 공제 가능하다고 얘기되어 있고요. 자, 기부금 여기서 써야 되겠네. 기부금은 10년이라고 되어 있죠. 기부금 10년 2월 공제 이렇게 써 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과세표준 밑에 세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반드시 암기하셔야겠죠. 4개밖에 안 돼요. 2억 이하는 10%, 그 다음에 2억 넘어가면서 200억 이하는 20%, 그 다음에 3천억 넘어가면 22%, 그 다음에 3천억 이하면 3천억 넘어가면 25%인데 이번에 법인세법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졌기 때문에 올해 2023년부터는 지금 여러분 결산하는 건 2022년이니까 25% 3천억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법인세율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근데 2023년도 내년에 결산할 때는 최고 세율이 지금 24%예요. 1% 깎아줬어요. 근데 이거 여기 과세표준 세율 있잖아요. 3천억 넘어가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몇 개는 될 것 같아요? 법인 수십만 개 중에서 13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어떤 회사들만 내겠어 이거? 조금 큰 회사, 삼성 같은데.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여기 3천억 넘어가는 회사들, 즉 법인세율 25%에 해당되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세율은 4가지 있다는 것 때문에 얘는 시험 문제에서도 계산 문제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꼭 4가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브레킷은 2억까지는 몇 퍼센트? 10%. 2억 넘어가면, 그 다음에 200억 이하면은 10, 20, 22, 24예요. 25까지는 기억해 놓으셔야겠는데 이건 지금 현재 2022년도 결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기억을 해 두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으네요. 자, 그래서 거기 교재 보시게 되면 259페이지에
법인세 계산 구조와 세무 조정에 대한 거 일단은 말씀을 해드렸고, 메모해놓고 사진 찍고 다 좋아요. 어떻게 됐든 간에 이거 잘 정리하셔갖고 꼭 암기하시고, 이거 시간 뭐 얼마 걸리지도 않을 텐데 사진 찍어놓고 수시로 한 10초 20초씩 해서 꼭 암기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안 써놓고, 아니 안 찍어놓고 교재를 그냥 바로 찍어놓고 외우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거기 세무조정까지 설명을 해드렸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설명해 드릴 게 뭐가 있을까? 자, 이건 됐고요. 그 다음에 설명해 드릴 걸로는, 자, 결산 조정이란 용어하고 신고 조정이란 용어 설명해 드려 볼게요. 여러분 뭐 법인세 이거 교재 지금 시험이래네. 문제 여기 진도 나가는 거 양 많다고 해서 걱정할 거 없어요. 앞에 부분만 나갈 거예요. 뒷부분 이거 다 하기는 지금 여기서 할 거 아니니까. 법인세 용어도 못 알아듣는데 지금 설명한다고 무한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근데 지금 앞에 있는 용어들 지금 설명했던 거 오늘 했던 게 되게 중요한 용어들이니까 그거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산 조정하고 신고 조정은 우선 설명부터 해드리면요. 결산 조정이라는 말은 우리가 재무에게 결산할 때요, 비용으로 다 반영해 놓은 것은 인정해 주겠다요. 100% 인정해 주겠다. 아, 그건 아니고요. 일단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감가상각비 계산해야 되죠. 결산할 때 회사에서 감가상각비 계산 하나요, 안 하나요? 다 하죠. 근데 담당자 실수로 그걸 안 했어. 그러면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법인세 세무 조정할 때 걔를 송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다, 없겠다. 송금으로 인정 못 받아요. 그러면 종치는 거죠,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재무회계에서 결산할 때 비용, 저기 대손 충당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계정하지 않 먼저 계산하지 않으면 비용으로서 송금으로서 인정 못 받는 그런 항목들을 결산 조정 항목이라고 불러요. 반면에 신고 조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결산 조정 항목들, 계정들 빼놓고 나머지들은 다 신고 조정에 해당되는데, 신고 조정은 결산할 때 반영되어 있지 않더라도 세무 조정하면서 비용으로, 송금으로 등등 인정해 달라고 작성해서 신고하면 걔도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결산 조정 항목, 특정 손실 비용을 결산서에 계상, 법인세법상 송금으로 그래야지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신고 조정이라는 건 결산서상의 손비 들어가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거 상관없이 세무조정기산서에 송금, 입금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을 신고 조정이라고 부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결산 조정이라고 하는 이 항목, 얘를 갖다가 명확히 구분해서 기억하고 계셔야지만이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결산 조정 항목과 신고 조정 항목 이런 것들을 구분할 때 그 말뜻을 알아들을 수가 있더란 말이에요. 자, 결산 조정 항목은 있잖아요. 특징이 뭐냐면 외부 거래 뭐라고 돼 있어? 결산 조정 항목은 외부 거래가 아니에요. 외부 거래가 아니라는 내용은 지금 내부적으로 대표적인 게 감가상각비예요. 우리가 결산할 때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것은 외부 거래인가요? 내부 조정인가요? 근데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결산 조정 항목들은 그런 특징이 있고 대손충당금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같은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비용이라든지 거래가 아니면서 비용인 것, 또는 현금 거래가 아니야. 현금 거래
감가상각비가 무슨 현금 거래로 기록이 되나요? 그런 건 아니죠. 그다음에 그 현금 거래 아니면서 비용인 거. 자, 그러면 결산 조정 항목은 제가 써놓고서도 헷갈리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몰랐어요. 지금은 눈에 보이네요. 자, 결산 조정 항목은 이렇게 구분을 해주세요. 결산 조정 항목이란 외부 거래가 아니면서 그다음에 비용인 것. 외부 거래는 아닌데 얘가 비용으로 처리된 거. 대표적인 계정으로는 대손 상각비라든지 그다음에 감가상각비가 대표적인 항목이 규정이 될 것이고요. 또는 뭐도 있느냐면 여기 현금 거래가 아니면서 비용 처리된 것들, 그런 것들도 우리 뭐라고 본다? 여기 결산 조정 항목이라고 본다. 자, 그래서 여기 총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드려야 될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정도? 9개 정도 되나? 요 계정들 나중에 이제 연습을 많이 할 건데 9개 정도 돼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 그 생각 정도를 좀 해봐야 되는데, 자산의 상각, 자산의 감액손실, 충당금, 준비금. 자, 지난번에 설명할 때는 제가 이거 앞 글자 따서 외우기도 했긴 했는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우선 정석적으로 내용 항목만 기억할 수 있도록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뭘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으냐면 교재 260페이지에 자산의 상각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뭘 설명할 거냐면 결산 조정 항목 외울 거 지금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결산 조정 항목에 뭐뭐 있어요? 라고 물어볼 거거든요. 결산 조정 항목에 왜? 그 이외에는 다 그 신고 조정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결산 조정 항목에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상각, 자산의 상각에 해당되는 거, 상각이 있는데 여기 세 가지, 이렇게 하지 말고 세 가지를 이렇게 할게요. 첫 번째는 감가상각비, 상각이란 말 들어가고 있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 지나치게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뭐가 있을까? 생산 설비 폐기 손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대손금. 대손금은 대손상각이라는 용어 있죠. 자, 총 9개 정도 되는데 결산 조정 항목이 첫 번째 뭐에 해당되는 게 있다고요? 상각. 상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격이 좀 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상각이라는 결산 조정 항목 상각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감가상각비. 그다음에 생산설비 폐기 손실인 경우에는 지금 결산 조정에서 우리 결산할 때 이런 것들 폐기했다, 없앴다 하면 유형자산, 처분손실 같은 거 쓰잖아요. 바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상각. 그다음에 대손상각은요, 대손금 같은 거 돈 못 받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결산 조정 항목 세 가지. 첫 번째 상각에 해당되는 거 뭐뭐 있다? 감가상각비, 생산설비, 폐기손실, 그냥 폐기손실 이렇게 기억해도 되겠죠. 대손금 세 가지 계정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는 이번에는 자산의 감액손실이에요. 감액이라는 것은 금액을 줄인다는 뜻인데, 거기 감액손실에 해당되는 것은요, 재고자산 감액손실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고정자산, 자연재해로부터 천재지변으로 고정자산이 등등 문제가 생겼을 때 금액을 줄여야 되는 손실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주식이 있어요. 주식의 감액손실. 그래서 재고자산, 고정자산, 주식 이 세 가지가 바로
결산 조정 항목으로서 결산할 때 얘와 관련된 감액이 있었다면 반드시 결산할 때 반영시켜야 그 송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상각의 세 가지, 감액의 세 가지 이렇게 해놓으셨죠? 자, 마지막 충당금이라는 게 있어요. 충당금 또는 준비금. 자, 충당금은 대손 충당금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 하나 기억 먼저 하세요. 대손 충당금. 그다음에 또도 뭐가 있냐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있죠? 자, 우리가 재무회계에서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고 부르는데 여기 지금 법인세법에서는 아직도 대손 충당금이라고 퇴직급여 충당금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퇴직급여 충당금. 그 다음에 세 번째 충당금은 일시상각 충당금. 일시상각 충당금과 압축기장 충당금.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준비금. 이렇게 준비금은 정확하게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이렇게 해서 뭐 따지게 되면 그냥 뭐 10개 정도 되는 거고요. 고유 목적 사역 준비금까지 그냥 대충 9개, 10개, 11개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까지 11개 계정인데 얘가 뭐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결산 조정 항목이라고. 아니 그렇다고 치고 정확히 다 외우지 않아도 돼요. 한번 내용 쭉 들어보시고 나서 아 이런 게 결산 조정 항목이구나. 나중에 시험 문제 같은 거 기출 문제 보시면서 정리할 때 제가 해놓은 거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 여러분 교재 어디 있는 거냐면 260페이지 있는 거예요. 펴 있는 거 정리를 해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용어부터 처음 듣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쭉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감가상각비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즉시상각액이라는 말이 있어요. 감가상각비 중에서 즉시상각액이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자, 이것도 재무회계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좀 이해를 잘 하고 있어야지 설명을 해드려도 좀 이해가 쉽겠죠. 한번 이런 상황 보세요. 자, 우리 지금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교체했어요. 엘리베이터를 교체했는데 그 금액이 500만 원이래요. 그러면 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된다고 하므로 얘는 뭐라고 써야 돼요? 건물 500만 원 이렇게 자본적 지출로 써줘야 되겠죠. 근데 담당자가 지금 그 엘리베이터 교체한 게 자본적 지출인 걸 몰라. 그래서 뭐라고 썼느냐면 수선비라고 해서 500만 원 이렇게 썼단 말이죠. 이런 경우가 벌어졌을 때 지금 재무회계에서는 뭘로 처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산으로 처리해야지 되는데 지금 뭘로 처리했어요? 비용으로 처리했죠. 비용으로 처리했으니 지금 얘 세법의 입장에서 보면 얘는 지금 뭐에 해당이 돼요? 손금에 해당이 되겠죠. 비용이니까. 근데 이게 처리하면 재무회계에서는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구분됐어요? 건물로 자산으로 처리해서 당기순이익을 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증가시켜야지 되는데 지금 수선비라는 비용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당기순이익이 그만큼 다 깎아먹었죠. 그럼 얘를 아까 얘기했던 입금산입, 송금불산입으로 따진다 그러면 송금으로 인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송금불산입해야지 당기순이익이 그만큼 증가하겠죠. 그죠? 그런데 법인세법에서는 이렇게 자본적 지출을 지금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을 경우 송금으로 일단 계산을 하겠대요.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송금으로 계산하는 이유는 감가상각비 있잖아요. 감가상각비 비용을 우리 재무회계에선 따지지 않고 다 감가상각비 금액 처리하잖아요. 그렇지만 법인세법에서는 감가상각비를 일정한 계산 공식에 의해서 그 한도액만큼만 인정을 해줘요. 자, 이것도 하나 예를 들어보면 우리 재무회계에서
감가상각비로 1,000원을 이렇게 회계 처리했는데 지금 얘를 갖다가 법인세법에서는 계산을 해봤더니 감가상각비 한도의 계산을 해요. 해봤더니 얼마까지 가능하냐면 800원까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감가상각비 1,000원 계산했던 거 다 비용을 인정해준다? 송금을 인정해준다? 얼마까지만 해준다? 800원까지만 해줘요. 200원은 예, 그건 내년에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앞으로 우리 많이 배우기는 할 것이긴데요. 감가상각비는 한도의 계산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비용으로 처리했을 때 송금 한도의 계산 범위에 넣어주겠다는 뜻이에요. 넣어서 계산해보고 한도액 넘어가면 송금 불산입하고 한도액 넘어가지 않으면 송금으로 인정해주겠대요. 뭘로 한 것도 수선비로 처리한 것도. 그러면 원래 이 수선비 비용은 그 해 비용 처리가 끝나는 거죠. 근데 얘를 왜 자본적 지출을 만들어 놓죠? 얘가 왜 자본적 지출로 기록을 하라고 했느냐고요. 자본적 지출로 하라는 이유는 그 해 발생한 금액이 워낙에 크니까 얘를 자산에 포함시켜 가지고 내용 연수 기간 동안에 조금씩 사용하면서 비용 처리하라는 뜻이에요. 한꺼번에 우닥닥 무식하게 다 비용 처리하지 말고. 그럼 올해 비용 당기 순이익에 영향이 엄청나게 많이 갈 거 아니겠어요. 그죠? 감가상각의 의미가 그런 뜻이에요. 금액이 크니까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 비용으로 나누어서 비용 처리해라.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으로. 그런데 지금 담당자가 수선비로 처리해놨으니 에이 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이 수선비에 대해서만큼은 즉시상각의제, 즉시상각의제란 말을 써요. 즉 수선비 자본적 지출에 대한 걸 수선비로 즉시상각 전체 금액을 다 상각하는 비용으로 보겠다 이거예요. 감가상각비로 보고서 여기 감가상각비 한도액 계산할 때 포함시켜서 계산하겠다. 아유 말 길어. 이 말을 앞으로는 뭐라고 쓸 거다? 즉시상각의제. 그러니 앞에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자본적 지출이 뭔지 수익적 지출이 뭔지 그 차이가 뭔지 이런 내용을 모르면 이게 설명해도 지금 말 알아듣겠어요? 그걸 알아야지 요 말을 알아듣는 건데 앞으로 이런 상황을 자본적 지출로 써야 되는데 수익적 지출을 쓴 거를 앞으로 뭐라고 부르겠다? 즉시상각의제라고 부를 거다. 그걸 뭐라고 부른다? 여기서는 즉시상각액이라고도 부른다. 이해가 됐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배우는 나중에 우리 본 절차 법인 세무조정의 본 절차 들어가게 되면 실기를 많이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설명하는데 용어 못 알아들어서 이론 또 설명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여기서 맛배기로 하나 보고 들어가서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연습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설명을 여기다 넣었습니다. 원래는 이것 빼고 재무회계, 소득세, 부가세 이런 것들 있죠. 실기를 하면 되는 파트였었어요. 법인세 이론과 실기는 애시당초 다음 파트였었는데 제가 그걸 바꾼 거예요. 실기할 때 실기만 열심히 하고 싶어서. 그다음에 법인세 일은 한번 해봤더니 한 번에 다 못 알아들으셔. 그래서 한번 여기서 미리 맛배기로 설명 한번 하고 본과정 들어가서 다시 한번 더 복습하는 게 낫다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결산조정 항목 여기 세 개죠. 그다음에 여기 일시상각 충당금하고 그다음에 압축기장 충당금 이 두 개 충당금이라고 해준 거하고 여기 고유목적 사업준비금까지 해서 개수는 총 11개 지금 써드렸어요. 제가 요게 뭐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결산 조정 항목들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좀 참고 내용이에요. 자, 감가상각비는 결산 조정 항목이므로 결산할 때 감가상각비가 결산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얘 비용 송금으로 인정 안 해준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결산 조정 항목이라고 그랬었는데 만약에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감가상각비라면 신고조정으로도 인정해주겠대요. 원래는 뭔데? 결산조정 항목인데 국제회계 기준에 적용되는 그런 법인이라면 걔는 신고조정해도 인정해주겠다. 그 다음에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 주변에서 여기 비영리법인에 대한 용어예요. 이거는 비영리법인에서
뭐 교육 학교라든지 그다음에 병원이라든지 고유목적 사업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준비금을 결산할 때 다 반영해 놓아야 되는데 그 비영리법인이 만약에 외부 감사 대상인 법인이라면 얘도 마찬가지로 신고조정으로도 인정해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참고로만 들으세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퇴직급여 충당금은 결산조정 항목인데 외부 금융기관에다가 우리가 예치를 해놓는 퇴직연금을 실행하고 있다면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신고조정도 인정해주겠다 뭐 이런 뜻이고요. 대손충당금 해당 사항 없고 일시상각 충당금 이것도 원칙은 일시상각 충당금은 언제 결산조정 때 하라는 얘기고요. 여기 구상채권 충당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보험회사에만 적용되는 말이에요. 법인세법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여지껏 알고 있었던 제조업이라든지 도소매업하는 회사들만 해당되는 것들이 아니라 법인에는 별의별 법인 다 있잖아요. 그죠? 비영리법인도 있고 금융법인도 있고 보험회사도 있고 다 포함된 것들을 한꺼번에 배워야 돼서 골치 아픈 것들도 많이 있을 수 있더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대손금도 소멸시효 완성분 일정 대손금은 신고조정으로도 인정해주겠다. 자산의 평가손이라는 게 있는데 자산 평가손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 말을 하는 것이고요. 생산설비 폐기손 아까 얘기했던 생산설비 폐기손 이런 것들 결산조정 항목이다. 자, 이런 내용만 일단 소개를 시켜드린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결산조정 항목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개정들이 있다는 거 한번 봐두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60페이지에 있는 결산조정에 대한 거 한번 쭉 설명을 해드렸고요. 잠깐 쉬었다가 신고조정 항목하고 다음 파트에 있는 되게 많이 사용하시게 될 소득처분에 대한 것도 한번 정리를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산조정 항목에 대한 것들, 결산조정이라는 내용도 한번 같이 이렇게 봐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용어 중에서 일시상각 충당금, 그 다음에 압축기장 충당금이라고 있는데, 요것도 이제 뒤에 판에 용어가 또 나오겠지만, 여기서 한번 정리를 먼저 해드리면, 일시상각 충당금이라는 것은 일시상각, 대상이 감가상각 자산일 경우에요. 감가상각 자산인데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어떤 게 있었느냐면 지금 이해하기가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 기계장치를 아니면 유형 고정자산을 취득하는데 정부로부터 보조금 받는 경우 있죠. 그죠? 보조금을 받아서 걔를 취득했는데 보조금 받은 것을 이익 입금으로 보면 거기다 세금을 물리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일시상각 금액 자체를 다 비용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상각을 해서 없애버리면은 일단은 이완되기 때문에 세금이 없는 것 세금으로 납부할 게 없어지게 되는 상황인데 여하튼 이걸 부르는 명칭을 일시상각 충당금이라고 불러요. 거기에 반해서 압축기장 충당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비상각자산에 대해서 얘도 비용 처리해서 없는 것으로 좀 이완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는 것인데 일시상각 충당금은 감가상각 자산을 일시에 다 비용 처리해서 없애는 것처럼 받은 금액만큼 비용 처리하니까 없죠. 수익도 없고 수익과 비용이 똔똔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지 않게끔 하는 방법이고요. 압축기장 충당금이라는 것은 비상각 자산에 대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국가에서 보조금 받은 거 수익에 해당되죠. 얘를 비용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다. 그래서 납부할 세금이 없게끔 만들어 놓는 그런 방법을 우리는 일시상각 충당금이다, 압축기장 충당금이다 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정도만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리고 거기 26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신고 조정 항목이라고 나와 있어요. 신고 조정 항목은 크게 임의 조정 항목이 있고 강제 조정 항목이 있어요. 임의 조정 항목이라고 얘기한 것은 조금 전에 제가 그 결산 조정 항목이라고 불렀던 것들 있죠. 결산 조정 항목 중에서 세무상 한도까지 송금 산입
그 결산 시 비용 처리하지 않은 경우 이무주종 항목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이무주종 항목 중에서는 감가상각비 아까 얘기했던 거 국제회계법인 국제회계 기준 적용하는 법인이라든지 일시상각 충당금 및 압축기장 충당금이 신고조정 항목에 이무조정 항목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이 만약에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 법인이었을 경우에 이무조정 항목에 이렇게 들어갑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요거는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 있죠. 신고조정 항목 요거에 해당되는 것이 의무의 조정 항목입니다. 그 설명해 드린 거예요. 이것도 그냥 보고 넘어가세요. 그다음에 강제 조정 항목이라는 것은 결산 조정 항목, 그다음에 여기 의무 조정 항목 이외의 모든 것은 결산 시 비용 처리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세무 조정에서 비용 처리, 송금 처리 해당되는 거 다 반영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결산 조정 항목과 신고 조정 항목을 갖다가 비교를 해보게 되면 개념은 비용 처리 결산 조정 항목은 비용 처리해야 송금으로 인정해주겠다 이런 뜻이고요. 신고 조정 항목은 비용 처리가 돼 있건 돼 있지 않건 송금으로 인정해주겠다 신고 조정으로 하게 되면 그런 뜻이랍니다. 그다음에 결산 조정 항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의 거래가 아니면서 비용 처리가 되는 것들 그걸 결산 조정 항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신고 조정 항목은 결산 조정 이외의 모든 항목을 우리 신고 조정 항목이라고 부른다. 송금 산입하는 방법은 결산 조정은 반드시 여기 결산서에 결산할 때 비용 처리로 돼 있어야지 송금으로 인정받는다. 근데 신고 조정 항목은 비용 처리가 돼 있건 또는 세무 조정을 하건 두 개 다 인정이 된다. 결산 시 누락하게 되면 세무 조정 할 수가 없어요. 얘는 결산 조정 항목은 여기서 땡이에요. 그러면 그냥 누락되면 결산할 때 비용으로 계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얘는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뜻이고요. 자, 그다음에 반드시 세무 조정을 해서 송금 산입을 시켜야지만이 비용 조정 결산 신고 조정 항목으로서 송금으로 인정을 받겠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송금의 귀속 시기는 결산 조정 항목은 결산이 일어나는 그 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법 규정 시기에 따라서만 하면 돼요. 송금 귀속 시기 선택은 불가하다. 그다음에 경정 청구. 이거 잘못했는데요. 결산 조정 항목은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신고 조정 항목은 이거 잘못됐는데요.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로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으네요. 자, 시간이 좀 길어져 가지고 여기까지만 해서 일단 앞에 여러분 시간 법인세법 총칙에 대한 거 여기서 잠깐 멈추고 다음 이어서 해야 되겠어요.